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고을 이름은 청안이었지요. 청안은 산을 등지고 작은 강을 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현감의 이름은 서희제였습니다. 나이 32, 과거에 급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건만 이제야 겨우 얻은 첫 고을이었지요. 그의 보찜은 단출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촉이 다 다른 붓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8년이라. 8년 만에 겨우 이 작은 고을이라니.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급제한 동기들은 진작 한양 요직에 올랐는데 그는 청탁도 뒷배도 없이 시험 성적만으로 버텨온 탓에 언제나 뒷전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희제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임길에 오르기 전날 밤 그는 짐을 꾸리며 옛 스승을 떠올렸습니다. 스승은 그가 급제했을 때 이렇게 말했었지요. 희제야, 벼슬이 낮다고 사람이 낮은 것은 아니다. 어디에 있든 제 할 일을 다하면 그뿐이니라. 그때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오히려 그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었지요. 동기들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는데 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짐을 꾸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첫 임지였으니까요. 청안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길 사흘, 마침내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낡은 갓을 고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관아에 도착한 첫날, 늙은 형방 하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고을에서만 30년을 일한 자였지요. 형방은 새 현감의 낡은 보찜을 흘깃 보더니 나직이 웃었습니다. 날이 이 고을은 겉보기와 다릅니다. 조용해 보여도 속은 늘 시끄럽지요. 서희제는 관아 안쪽 자신의 처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벽에는 전임 현감이 남기고 간 낡은 서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어딘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고 외지고 그러나 그 나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저녁 무렵 그는 관아 마당에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흔히 먹던 진수성찬보다 오히려 이 소박한 밥상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고을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희제는 그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형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그동안 숱한 송사를 봐왔습니다만 한 가지는 늘 같았습니다. 사람 셋이 한 가지를 보고도 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셋이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지요. 진실은 그 틈새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서희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헤아리지는 않았지요. 그저 늙은 형방의 흔한 훈수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곧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임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관아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습니다. 현감날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숨이 턱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이 고을 유지인 전직 판서 한재황 댁의 하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마님이 별당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희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못한 채 관복을 걸치고 뛰쳐나갔지요. 그의 첫 사건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서는 그의 뒤로 형방이 황급히 도포자락을 여미며 따라붙었습니다. 날이 우선 검시부터 하실 채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작인을 함께 불러야지요. 자네가 앞장서게. 나는 처음 겪는 일이라 자네만 믿겠네. 형방은 그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신참 관리들은 흔히 위험을 세우려 아는 척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서희재는 오히려 순순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방은 속으로 이 젊은 현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오작인의 집에 들러 그를 깨워 데리고 나섰습니다. 한제왕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하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대감댁에서 사람이 죽었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쉿, 말 조심해. 관아에서 나오셨잖아. 구경꾼들은 서희재가 지나가자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하나같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 고을에서 한제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녔는지 서희재는 그 눈빛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별당 앞에는 집사인 전박이가 넋나간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몸종 섭섭이가 벌벌 떨고 있었지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대감의 소실인 운심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재는 별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방 안 풍경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한제왕은 서안 앞에 엎어진 채로 숨져 있었고 가슴에는 은장도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지요. 몸싸움의 흔적도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창문은요? 서희재가 묻자 전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틀도 안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틈도 아니었고요. 서희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안 위에는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 재떨이에는 타다 만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글자 몇 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지요. 밝히겠다.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희재의 머릿속에 형방의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사람 셋이 한 가지를 보고도 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셋이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지요.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지요. 목격자는 셋. 집사 전박이, 몸종 섭섭이, 그리고 소실 운심. 이들의 말이 다르다면 그 안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터였습니다. 서희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건은 내가 맡는다. 한 사람씩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들려주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 사이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요.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떨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박이의 손끝이었습니다. 과연 이 밀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이 참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일까요? 서희재의 첫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평같은 시각 관아 뒷뜰에서는 늙은 형방이 홀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들으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시작되었구나. 그가 이 고을에서 30년을 지내는 동안 한제왕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소문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긁어 모으는 수완이 좋다는 소문, 아랫사람을 매섭게 부린다는 소문, 그리고 오래전 어느 집안을 파산시켰다는 소문까지. 형방은 그 소문들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지요. 서희재는 아직 그 소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사실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빗장 걸린 문, 은장도 타다 만종이 한 장.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증언. 자, 먼저 자네부터. 서희재가 전박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전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층 더 가셨지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대감마님은 늦도록 홀로 서차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지요. 그 말을 시작으로 청한 고을을 뒤흔들 기나긴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둘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만 해도 서희재의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웃한 두 농가가 밭 경계를 두고 다툼을 벌여 관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쪽 두렁은 대대로 저희 집 땅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경계였소. 두 사람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관리 같았으면 대충 반씩 나누라 하고 끝냈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서희재는 굳이 사람을 시켜 옛 지적 문서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반나절이 걸린 끝에야 그는 정확한 경계를 가려낼 수 있었지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일을. 형방이 넌지시 말을 건네자 서희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일이라 대충 넘기면 나중에 큰 일도 대충 넘기는 버릇이 생기는 법이네. 그 말에 형방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 젊은 현감이 여느 관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재왕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초에 들어가기 전 서희재는 오자기니 시신을 살핀 결과부터 확인했습니다. 늙은 오자기는 두루마리를 펼치며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나리 상처는 가슴 왼쪽에 단 한 곳뿐입니다. 칼끝이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들어갔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으나 정확한 자리를 찔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라 함은 찌른 자의 키가 대감보다 작았거나 혹은 대감이 앉은 자세에서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손목에 옅은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찌르기 직전에 짧은 실랑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재는 그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찌른 자의 키가 크지 않았다는 것, 대감이 앉은 채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짧은 몸싸움의 흔적. 이 세 가지는 앞으로의 문초에서 요긴한 잣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흉기는 대감의 은장도가 확실한가? 예, 나리. 칼날의 모양과 상처의 폭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다만 손잡이 부분에서는 뚜렷한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청 같은 것으로 손잡이를 감싸 쥐었던 듯합니다. 서희재는 그 대목에서 미간을 좁혔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이라기엔 손잡이를 감싸 쥔 것부터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희재는 세 사람을 각기 다른 곳에 앉혀두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출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지요. 형방이 먹을 갈아오자 서희재는 전박이부터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게. 전박이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술시쯤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별당으로 드시더니 아무도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서차를 쓰실 것이라 하셨지요. 소인은 문 앞을 지키다가 자시가 넘어서야 물러났습니다. 문 앞을 지켰다면 그 사이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는 말인가? 예, 나리. 소인이 지키는 동안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서희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전박이의 손끝이 다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희재는 그것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습니다. 다음은 섭섭이 차례였습니다. 몸종은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리. 괜찮으니 본대로만 말해보아라. 서희재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겁먹은 아이를 다루듯 그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지요. 섭섭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시 무렵 야참을 올리려 별당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감마님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소녀는 겁이나 문도 두드리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림자라. 사람의 형체였느냐?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다만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희재는 그 대목에서 붓을 멈추었습니다. 전박이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 했는데 섭섭이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지요. 둘 중 하나는 틀렸거나 혹은 둘 다 저마다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형방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 셋의 말이 다 다르다 해서 다 거짓은 아니라던 그 말을요. 마지막으로 운심이 불려왔습니다. 소실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지요. 소첩은 그 시각 별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대감과의 사이는 어떠하였는가? 그 물음에 운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으나 서희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대감마님께서는 소첩에게 늘 후하셨습니다. 대답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서희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진술을 모두 받아 적은 뒤 서희재는 관하로 돌아와 홀로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답답하다 여겼지만 그는 하나하나 글로 적어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을 고집했지요. 급제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동기들이 요령과 인맥으로 앞서 나갈 때 그는 오로지 이 미련할 만큼 꼼꼼한 방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전박이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 하고 섭섭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한다. 운심은 아무것도 모른다 한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세 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지요. 셋 중 누구도 거짓을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기이한 지점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셋 모두 진심으로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했지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긋난 것일까요? 그때 형방이 조용히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소인이 노파심에 한 말씀 올립니다. 말해보게. 이 댁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30년을 지켜보았지만 저 집안의 속사정은 아직도 소인조차 다 모릅니다. 서희재는 형방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형방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아는 자의 그늘이 스쳐 지나갔지요. 자네가 말했던 그 소문 말일세. 어느 집안을 파산시켰다는. 형방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15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 가장이 빈 문서를 잘못 잡혔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겼지요. 그 뒤로 그 집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하더군요. 그 집안 성이 무엇이었나? 거기까지는 소인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형방은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희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담아야 했으니까요. 다만 그 이야기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관아 밖에서는 벌써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요. 대감댁 별당에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문이 안에서 잠겼다며 귀신이 짓을 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쉿, 함부로 말하지 마. 새로 오신 현감나리가 예사롭지 않다더라. 소문은 사리부터 점점 더 기이한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대감이 원한을 산 귀신에게 홀렸다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몰래 들어온 도적의 짓이라 하였습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만큼 이 사건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서희재는 그런 소문들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무성할수록 오히려 진실을 아는 자가 스스로 입을 열 여지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도록 서희재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진술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구석에 재떨이에서 찾아낸 타다 만 글자를 옮겨 적었습니다. 밝히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여태 다뤄온 그 어떤 일보다도 깊고 어두운 것이라는 사실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서희재는 다시 별당을 찾았습니다.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풀릴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직접 방바닥부터 서안 밑까지 손으로 짚어가며 살폈습니다. 형방이 곁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었지요. 날이 이미 어제 다 살핀 곳입니다. 어제는 눈으로만 보았지 손으로 짚지는 않았네. 그 말대로 서희재는 서안 다리 밑 마룻바닥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손톱만 한 옥 조각이었습니다. 한쪽 끝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본디 비녀의 일부였던 것이 분명했지요. 이게 대체 어디서? 형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옥 조각을 손에 쥔 채 문득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창문 틈으로 무언가를 이용해 안에서 빗장을 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는 직접 창틀에 다가가 손을 넣어 보았지만 팔뚝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장이나 바닥에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방바닥을 두드려보고 천장 석가래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빗장 그 자체에 무슨 수를 쓴 것이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밀실이 결코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확신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서희재는 그 옥 조각을 조심스레 손수건에 감쌌습니다. 이 댁에서 옥비녀를 지니는 사람이 누구인가? 형방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마당에 서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몸종이나 집사가 옥비녀를 지닐 리는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운심. 아씨가 즐겨 꽂으시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빨랐습니다. 옥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말이 채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벌써 운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재는 재떨이에 남았던 종이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등불에 가까이 대고 비추어 보았지요. 타다 만자리 아래 미처 보지 못했던 글자 한 줄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부를 밝히겠다. 장부. 그 한 글자가 서희재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무언가였습니다. 형방이 말했던 15년 전 그 소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서희재가 다시 조사를 이어가려 하자 뜻밖의 손님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한제왕의 먼 친척이라는 늙은 양반이었지요. 그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습니다. 현감, 대체 언제까지 이 소란을 끌 셈이오? 초상도 못 치르고 있지 않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전에는 발인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이라니, 뻔한 일 아니오. 그 여자 운심인지 뭔지 하는 그 천한 것이 옥비녀를 흘렸다면 답은 나온 것 아니오. 서희재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비녀 조각 하나로 사람을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운심의 것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늙은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참 현감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이런 일은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서로 편한 법이요. 그 소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희재는 운심의 처소를 지나다 우연히 다른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대감마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 그러게 말이야, 기생 출신이라더니 결국 이런 일을. 쉿, 누가 듣겠어. 운심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희재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옥비녀 조각 하나로 이미 세간의 판결은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희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늘 가장 약한 자를 가장 먼저 의심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는 관하로 돌아와 별당의 구조를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은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그렇다면 옥비녀 조각이 그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운심이 그 방에 들어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다른 이가 그것을 그곳에 일부러 가져다 두었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서희재는 어느 쪽으로도 성급히 결론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형방도 조심스레 서희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리, 저도 저 어른의 말이 아주 틀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들쑤셨다가는 나리께서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대감댁과 얽힌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곤란해지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 중 무엇이 더 두려운 일이겠나. 서희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방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염려도 옳네. 다만 나는 이대로 덮을 수는 없네. 그 길로 서희재는 형방과 함께 고을 향교에 딸린 호적 문서고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지요. 두 사람은 15년 전 호적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 형방이 낮게 외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파산하여 이름이 지워진 어느 집안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다만 세월에 발해여 성씨의 마지막 획이 흐릿했고 남매의 이름 또한 절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름까지는 알아보기 어렵겠군. 서희재는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록 한 구석에 그 집안이 살던 곳이 뒷산 어귀라는 짧은 글귀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이 한 줄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리라고는 그때의 서희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문서고를 나서며 형방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이 고을에서 30년을 지내며 참으로 많은 일을 보아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파고드는 관리는 처음 뵙습니다. 칭찬으로 들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다만 너무 깊이 파고드시면 다치는 것은 늘 파고든 사람 쪽입니다. 부디 몸을 살피시길. 서희재는 그 말에 웃음으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경고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희재는 홀로 등불 아래 앉아 그동안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박이의 진술, 섭섭이의 진술, 운심의 진술, 그리고 옥비녀 조각과 타다만 편지 한 장. 그는 오래도록 그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셋의 말이 다르다고 셋 다 거짓은 아니다. 형방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옥비녀 조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운심의 것이라는 사실이 곧 운심이 범인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답을 가리키는 단서일수록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서희재는 붓을 들어 종이에 적었습니다. 내일 세 사람을 다시 부른다. 이번에는 각자가 아니라 한자리에서. 그것은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면 말이 엇갈릴 수도 혹은 누군가 진실을 감추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서희재는 오히려 그것을 노렸습니다. 서로 다른 증언이 부딪히는 그 순간 감춰진 틈이 드러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형방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전박이와 섭섭이 운심을 모두 동원으로 불러오게. 오늘은 정식으로 문초할 것이네. 형방의 얼굴에 잠깐 놀란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초를 앞둔 이른 아침 서희재는 동원으로 가는 길에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섭섭이가 홀로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섭섭이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나리. 울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니 말이 되는가. 서희재는 우물가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그치는 대신 그저 기다려 주었지요. 한참 만에 섭섭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무섭습니다. 오늘 문초에서 소녀가 무슨 말을 하면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아서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두려워할 것 없다. 하지만 날이 진실이라는 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희재는 그 말에 잠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섭섭이의 말은 어리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진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감춘 채로 사는 것이 그보다 덜 아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섭섭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림은 조금 잦아든 것처럼 보였지요. 서희재는 더 캐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본대로만 말하면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동원으로 향했습니다. 섭섭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내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지요. 동원 마당에는 이미 전박이와 운심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지요. 곧 섭섭이도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희재는 세 사람을 한자리에 두고 형방에게 붓을 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자 한 말을 다시 맞추어 볼 것이다. 서로의 말을 들으며 틀린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도 좋다. 전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어젯밤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감마님을 뵌 뒤로 문 앞을 지켰고 자시가 넘어서야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자시가 넘어서야 물러났다고 했지. 서희재가 되짚어 묻자 전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그러자 서희재는 섭섭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섭섭이 너는 자시 무렵 야참을 올리러 갔다가 그림자를 보았다 했다. 섭섭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전박이는 자시까지 문 앞을 지켰다 하고 너는 그 자시 무렵에 방 안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한다. 전박이가 문을 지키고 있었다면 방 안에 다른 이가 있을 틈이 있었겠느냐? 순간 동원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박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것은 소인이 아주 잠시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뒷간에 다녀오느라. 잠시라 함은 얼마나인가?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반각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희재는 그 대답을 가만히 받아 적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그 짧은 틈이야말로 이 사건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반각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 하나가 드나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운심. 서희재가 이름을 부르자 운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그 시각 별채에서 잠들어 있었다 했다. 그 말에 변함이 없는가? 없습니다. 허나 옥비녀 조각이 그 방바닥에서 나왔다. 그것이 그대의 것이 맞는가? 운심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것이 소첩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첩은 그 방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비슷하다는 것과 같다는 것은 다르다.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운심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희재는 형방을 시켜 운심의 처소에 있는 다른 비녀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형방이 자개함을 들고 돌아왔지요. 서희재는 그 안의 비녀들과 옥 조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색과 무늬는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조각에 깎인 결이 운심의 비녀들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서희재가 낮게 중얼거리자 마당에 있던 모두의 얼굴에 각기 다른 표정이 스쳤습니다. 운심은 안도하는 듯했고 전박이는 오히려 낯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섭섭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희재는 그 미묘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물음이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다만 모두 이 고을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세 사람이 각자 흩어진 뒤 서희재는 홀로 마당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각의 틈, 미묘하게 다른 옥 조각, 그리고 섭섭이의 깨문 입술. 실마리는 조금씩 늘어가는데 정작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로 향하기 전 서희재는 형방에게 다시 한번 15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로 그 남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나? 형방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딱 한 번 아주 어릴 적에 먼 발치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라비가 누이를 업고 장터를 지나가던 모습이었지요. 그때는 그저 흔한 남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야 흔하디흔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가? 네. 그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재는 형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나.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네. 그는 옥 조각을 다시 손수건에 싸들고 형방과 함께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옥부치를 다루는 세공방은 단 한 곳뿐이었지요. 늙은 세공장이는 돋보기 너머로 조각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소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이 다릅니다. 아마 다른 고을 세공방 물건일 겁니다. 다만 무엇인가? 이런 결의 옥은 흔치 않습니다. 소인이 젊었을 적 딱 한 번 이런 물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몰락한 양반가에서 팔려나온 폐물 중에 있었지요. 서희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 하면?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그 집 물건들이 여기저기 팔려나갔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희재는 문득 별당 문틀에서 보았던 작은 못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저작거리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목수가 대패질을 하다 말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날이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서희재는 못자국의 모양과 위치를 종이에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목수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문을 밖에서 잠그는 손재주 있는 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못에 실을 걸어 빗장을 조종하는 것이지요.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손끝이 여물고 나무의 결을 아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런 재주를 가진 자가 이 고을에 몇이나 되겠나? 글쎄요. 소인을 빼면 몇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손재주로 이름난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재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재주 좋은 목수. 그것은 전박이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숨겨온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몰랐습니다. 새 공방을 나서며 서희재는 형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네가 말했던 그 파산한 집안과 이옥 조각이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형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빛이 조금 창백해졌을 뿐이었지요. 서희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캐물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조각들이 너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관아 근처 주막에 들러 잠시 목을 축였습니다. 주모가 곁을 지나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요즘 그 대감댁 일로 다들 시끄럽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댁 집사어른 말이지요. 요 며칠 부쩍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원래도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서도 언제부터 그러하였나? 글쎄요, 한 보름쯤 됐을까요? 밤마다 술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서희재는 그 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보름 전이라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보다 앞서 전박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서희재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그날 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관아로 돌아온 서희재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반각의 틈, 결이 다른 옥조각, 몰락한 양반가의 폐물, 보름 전부터 어두워진 전박이의 안색. 낱낱의 조각들은 아직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조각들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일 것이라고요. 다음 날 서희재는 한제왕의 재산과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타다 만 편지에 남아있던 장부라는 글자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형방을 통해 관아에 보관된 한제왕 소유 전답의 등기와 몇 해 전 그가 관여했던 환곡 장부를 가져오게 했지요. 문서는 방대했습니다. 서희재는 하루 종일 그 종이들을 뒤적이며 숫자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15년 전 환곡 장부 한 귀퉁이에서 이상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해 갑작스레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몰수당한 집안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옆에는 한제왕의 수결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형방이 말했던 그 집안인가? 서희재는 형방을 불러 그 대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방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그것은 소인도 잘 기억나지 않는 옛일입니다. 자네 낯빛이 그리 말하지 않는군. 형방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희재는 다그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형방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 집안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라비와 누이였지요. 집안이 망한 뒤 오라비는 어디론가 떠났고 누이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그 오라비의 이름은 아는가? 거기까지는 소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서희재는 그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15해 전의 파산, 흩어진 남매, 그리고 죽은 누이.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사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던 중 형방이 문득 옛일을 떠올리듯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소인도 이댁과 인연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 한제황 대감댁 장리 빚을 대신 갚아드린 적이 있어서요. 그때는 그 은혜가 큰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빚이라는 것이 애초에 대감이 만들어낸 덫이었더군요. 자네도 당한 적이 있었나? 소인이야 겨우 논 몇마지기 잃은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그 몰락한 집안은 모든 것을 잃었지요. 소인은 그 후로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서서 돕지 못한 죄스러움이랄까요. 서희제는 형방의 얼굴에서 오래 묵은 회한을 읽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형방이 어째서 이 사건에 그토록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때 침묵했다고 해서 지금 이 일을 밝히는데 죄가 되지는 않네. 나리 같은 분을 진작 만났더라면 그 집안도 그리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한층 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오후 서희제는 운심을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초가 아니라 단둘이 마주 앉는 자리였지요. 그대에게 죄를 묻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듣고 싶을 뿐이다. 운심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운심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은 본디 이 고을 태생이 아닙니다. 어릴 적 흉년에 부모를 잃고 기방에 팔려가 소리와 춤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대감의 눈에 들어 이 댁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적어도 굶을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여기는가? 대감마님께서는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소첩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소첩도 다른 이들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서희제는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운심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온전히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지요. 알겠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그대는 전박이를 믿는가? 운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오래 이 고통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감추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희제는 더 캐묻지 않고 운심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문득 전박이를 다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초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전박이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앉았습니다. 자네 이 댁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 20해가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 전박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품을 팔았지요. 고향은 어디인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날이. 워낙 오래전 일이라. 서희제는 그 대답에서 무언가 어긋난 기색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대개 고향을 잊지 못하는 법인데 전박이의 말투에는 잊었다기보다 애써 지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고을 어느 집안이 빚으로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들었네. 그 집에 남매가 있었다고 하더군. 혹시 아는 바가 있는가? 순간 전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제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의 표정을 그는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 같았지요. 전박이가 물러간 뒤 형방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날이 저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오나 그것이 곧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숨기는 것과 죽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네. 다만 나는 저자가 숨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네. 그날 오후 늦게 마을 어귀 노인 하나가 우연히 관아 앞을 지나다 서희제와 마주쳤습니다.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란 지 70평생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서희제는 지나가는 말로 15년 전 그 파산한 집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집 말입니까? 참 딱한 일이었지요. 그 댁 어른이 억울하게 빚을 뒤집어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남매가 있었는데 오라비는 힘도 세고 손재주가 좋아서 목수일을 곧잘 했다지요. 누이는 몸이 약해서 그 뒤로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오라비의 생김은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얼굴에 흉터인지 뭔지 검버섯 같은 자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제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버섯 자국. 그것은 바로 전박이의 얼굴에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증인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한제왕 댁의 또 다른 하인 나이든 마름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 집사 어른이 뒷간에 가시는 것을 소인이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소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참이었는데 집사 어른은 금세 다시 별당 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였나? 자시가 막 지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소인이 시간을 정확히 잰 것은 아니오나 아주 짧았습니다. 밥 한술 뜰 시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증언은 전박이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정말로 뒷간에 다녀왔을 뿐이라는 것이었지요. 서희제는 그 마름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제야 이 말을 하는가? 마름은 머뭇거렸습니다. 소인이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죄 없는 사람이 의심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 말을 끝으로 마름은 돌아갔습니다. 서희제는 홀로 남아 그 증언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반각의 틈이 이제는 그저 짧은 뒷간 걸음으로 설명되어 버렸습니다. 옥비녀 조각도 운심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협박 편지의 발신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지요. 모든 실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인가. 서희제는 처음으로 이 사건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쌓아온 단서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형방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때로는 길이 막힌 듯 보여도 다른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서희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좋겠네만 지금은 그저 캄캄하기만 하군. 그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름의 증언, 운심에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15년 전 파산한 남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큰 그림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희제는 이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캄캄함이야말로 진실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흘 뒤 관아의 뜻밖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고을을 관아라는 상급 관아에서 보낸 서찰이었지요. 서희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임 현감 서희제, 근거 없는 의혹으로 양반가를 능욕하고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위를 소상히 보고하라. 서희제는 그 서찰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진정을 넣은 이가 누구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관아를 찾아왔던 그 늙은 양반 한제왕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날이 이대로면 정말 파직될 수도 있습니다. 형방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서희제는 서찰을 내려놓으며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파직이 아니네. 이대로 손을 놓으면 진실이 영영 묻힐 것이 두려운 것이지. 하오나 날이 상부의 명을 거스르시면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은 받았으나 이미 밝혀낸 것들을 덮으라는 명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계속할 것이네. 형방은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존경과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서희제는 그 길로 곧장 그 늙은 양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양반은 그를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이 시각에 어인일이오? 어르신께서 상부에 올리신 진정 잘 받아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소란이 싫으신 것입니까?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례하구려.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이오? 소인은 그저 죄 없는 사람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어르신의 진정이 혹여 죄 있는 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양반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희제는 정중히 목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양반의 낯빛에는 노여움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시련이 서희제를 찾아왔습니다. 섭섭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녀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이불도 개어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방바닥에 급히 쓴 듯한 짧은 글귀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무서워서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희제는 그 글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겁에 질리게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협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사람을 풀어찾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네. 관아의 포졸들이 밤새 고을 곳곳을 뒤졌지만 섭섭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희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두려워할 것 없다던 그 말이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포졸 하나가 동틀 무렵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날이 뒷산 오솔길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섭섭이가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댕기 조각이었습니다. 댕기는 거칠게 찢겨 있었고 근처 풀숲은 누군가 급히 밟고 지나간 듯 어지럽게 짓눌려 있었지요. 이건 스스로 도망친 흔적이 아닙니다. 형방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희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섭섭이가 스스로 겁을 먹고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글귀조차 어쩌면 그녀의 뜻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산길을 샅샅이 뒤지게. 반드시 찾아야 하네. 서희제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포졸들은 셋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서희제도 직접 등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한 무리는 계곡을 따라 내려갔고 다른 무리는 폐가가 있다는 뒷산 어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 지척을 분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저 멀리서 흰 옷자락이 언뜻 비쳐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알고 보니 바람에 날리던 낡은 무명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섭섭아! 섭섭아! 포졸들의 외침이 산자락에 메아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부엉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운심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낯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서희제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섭섭이가 사라졌다. 누군가 그녀를 해쳤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셈인가? 운심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첩이 말하면 다음은 소첩 차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지키겠다 약속하면? 운심은 서희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두려움과 아주 작은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희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새벽녘 더 참담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보관해 두었던 타다 만 편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보관함의 자물쇠는 억지로 비틀려 열려 있었지요. 이럴 수가. 누가 감히 관아의 증거함을. 형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희제는 부서진 자물쇠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옥비녀 조각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증언은 흔들리고 증거는 사라지고 유일하게 진실을 알 것 같던 이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희제는 다시 전박이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을 살피기 위함이었지요. 전박이는 여느 때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서희제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섭섭이가 사라졌네.
자네는 아는 바가 없는가?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나리. 그저 걱정될 따름입니다. 그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대답처럼 느껴졌지요. 서희제는 더 캐물었지만 전박이는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서희제는 홀로 방에 앉아 그동안의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사라진 편지, 도망친 증인, 상부의 압박,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전박이의 얼굴.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듯한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형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희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네.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네. 섭섭이는 나를 믿고 진실을 말해 주었는데 나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임한 지 채보름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형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곁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상급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찰이 아니라 직접 서희제를 만나 경위를 캐묻기 위함이었지요. 현감 1회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파직을 면치 못할 것이요. 서희제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래든 하루든 소인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인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이니까요. 상급 관아에서 온 관리는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관아의 등불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희제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지요. 그는 형방이 처음 그에게 건넸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 셋이 한 가지를 보고도 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셋이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지요. 진실은 그 틈새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은 마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이 순간에도 진실은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틈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던 서희제는 문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름의 증언. 그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전박이가 정말로 반각의 틈에 뒷간을 다녀왔을 뿐이라면 어째서 섭섭이는 그 시각 방 안에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을까요? 만약 마름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전박이가 누군가를 매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온 전박이 말고는 없었습니다. 서희제는 벌떡 일어나 별당의 구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빗장을 밖에서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형방을 깨워 함께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문 안쪽의 빗장을 자세히 살피던 서희제는 빗장 걸쇠 옆 나무 기둥에 아주 작은 못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명주실이 걸릴 만한 흠집도 남아 있었지요. 이것이었구나. 그는 낮게 탄식했습니다. 밖에서 빗장에 실을 걸어 문틈으로 빼내고 문을 닫은 뒤 실을 당겨 빗장을 걸고 다시 실을 풀어 마저 당겨내면 감쪽같이 안에서 잠긴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자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그런 손재주를 지닌 사람은 목수일을 곧잘 했다던 그 오라비뿐이었습니다. 사람 셋이 한 가지를 보고도 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셋이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지요. 진실은 그 틈새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형방의 그 말이 다시금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박이도 섭섭이도 마름도 저마다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실들 사이에 교묘히 숨은 거짓 하나가 지금껏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관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희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섭섭이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디인가? 고을 뒷산, 오래전 그 몰락한 집안이 살던 폐가입니다. 전박이가
가끔 그곳에 다녀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첩은 그것이 그저 옛 습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오나 운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첩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박이가 그 몰락한 집안의 오랍이라는 것을요. 대감마님께서 취하신 뒤 종종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5년 전 죄 없는 집안을 무고하여 재산을 빼앗았노라고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며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소첩은 그것이 전박이의 짓일 거라 짐작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말하는가? 섭섭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는 두려움이 소첩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서희제는 그 자리에서 곧장 포졸들을 이끌고 뒷산 폐가로 향했습니다. 무너져가는 흙담 안 어두운 광 속에서 섭섭이가 손발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요. 서희제는 직접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리. 섭섭이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희제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날이 밝자마자 서희제는 전박이를 별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섭섭이와 운심도 함께였습니다. 전박이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섭섭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그렇게 애써 감추려 한 것이 결국 이것이었군. 서희제는 형방을 시켜 명주실과 못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문 밖에서 빗장을 거는 방법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못에 실을 걸고 문틈으로 넣어 빗장을 세우고 다시 당겨 실을 빼내는 그 과정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안에서 잠긴 것처럼 완벽하게 닫혔을 때 마당에는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밀실이 만들어지는 것이었구나. 전박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나리. 소인이 그리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15해 전 대감은 소인의 아비를 무고하여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아비는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고 소인의 누이는 여기저기 팔려다니다시피 하며 고생만 하다 결국 시름시름 앓다갔습니다. 소인은 이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와 20해를 종처럼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짐하면서요. 협박 편지도 자네가 보낸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장부를 밝히겠다 협박하면 대감이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오나 그날 밤 대감은 오히려 소인을 비웃었습니다. 내깟 놈이 뭘 어쩌겠느냐며. 그 순간 소인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어 섭섭이를 가둔 것과 마름에게 돈을 쥐어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 그리고 증거함을 부수고 편지를 훔쳐 불태운 것까지 모두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섭섭이는 소인이 방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겁을 주어 입을 다물게 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인 스스로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하루하루 진실에 가까워지실수록 소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섭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너를 해칠 마음은 없었다. 그저 너무 무서웠을 뿐이다. 섭섭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그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이들은 그 참혹한 사연에 저마다 말을 잃었습니다. 운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고 형방은 굳은 얼굴로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네의 원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대감이 저지른 죄 또한 반드시 밝혀 다스릴 것이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사람을 해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희제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전박이는 곧 오라에 묶여 상급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서희제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날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누이의 무덤에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서희재는 잠시 고심하다 포졸 둘을 딸려 그를 뒷산 폐가 근처 작은 봉분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전박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이야 이제야. 이제야 죗값을 치르러 간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거라.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포졸들도 차마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의 죄는 살인으로 다스려졌으나 그의 사연을 전해 들은 이들은 그를 온전히 미워하지만은 못했습니다. 한제왕이 생전에 저지른 죄상 또한 조정에 보고되어 죽은 뒤에 남아 그 이름에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희재를 참소했던 상부의 진정은 자연히 거두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참답지 않은 끈기로 사건을 해결했다는 평판을 얻었지요. 상급 관하에서는 그의 수사 기록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언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성급히 결론짓지 않고 끝까지 파고든 자세가 돋보인다. 운심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힌 그녀의 용기를 두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츰 누그러졌습니다. 섭섭이는 몸을 추스른 뒤 다시 관아 근처에서 지내며 종종 서희재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도 작은 혼처를 얻어 이 고을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 서희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덕분에 소녀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서희재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방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서희재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증언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법에 대해 논하곤 했지요. 형방은 훗날 젊은 서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다르다고 다투지 말거라. 다만 그 다름 속에 숨은 이유를 찾아라. 그것이 진짜 수사이니라. 운심은 대감댁 재산 일부를 정리한 뒤 조용히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서희재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리 덕분에 소첩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그대가 스스로 용기를 낸 것이네. 운심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총총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희재는 문득 이 사건이 남긴 것이 비단 범인을 찾아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이들이 저마다 조금씩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서희재는 관아 마당에 서서 청한 고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임하던 날 초라한 보찜 하나만 들고 낯선 얼굴로 이 고을에 들어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형방이 있었고 고을 사람들의 눈빛에도 예전과는 다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어느새 이 고을에 정이 많이 드셨나 봅니다. 형방이 웃으며 건넨 말에 서희재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셋의 말이 다 다르다고 다 거짓은 아니라던 자네 말이 맞았네. 진실은 늘 그 틈새에 숨어 있었어. 다만 그것을 찾아내려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했던 것이지. 증언이 엇갈린다고 모두가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진실은 그 틈새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자만이 결국 그 안에 숨은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